네. 아예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거 보면서 지금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답변하실 수가 없죠? 들리세요? 네. 네. 지금 잘 들리세요? 네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자,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라고 토픽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 난이도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1교시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평이했었기 때문에 이제 2, 3, 4교시에서 차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최근 5회 전체 문제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130회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빈도수가 높냐라고 했었어서 이제 파악을 해서 봤더니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하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신기술, 트렌드적인 토픽들이 이제 주제 비중이 높았어요. 자, 이번 131회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주제 비중이 정보관리기술사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공학도 여전히 강세, 그리고 보안이 이제 또 강세를 띠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근데 문제 전체의 빈도수는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비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내용인 거고요. 전체 썸머리에서 봤더니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또 저쪽에 보안이 이제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네요. 자, 1교시형 출제 빈도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3문제 출제됐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2문제, 네트워크가 1문제, 디지털 서비스 2문제, 보안 2문제, DB 1문제, COS 1문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쪽이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2교시형을 이제 전체적으로 썸머리를 해보니,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 4문제, 소프트웨어 공학 4문제, 그리고 경영하고 보안이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됐고, DB, 그 외의 도메인들도 이제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출제 경향은, 요게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1, 2교시형까지는, 꾸준하게 유지하신 분들, 학습을 해 주신 분들께서는, 괜찮아. 희망 있어.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문제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3, 4교시도 1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뎁스 있게 내려갔었을 때 한두 개에 대한 선택은 좀 작성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AI 빅데이터, 최근 트렌디한 기술들이 좀 이제 트렌디한 이슈들이 이제 출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NF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었었지만은 애플페이 때문에 같이 봤었지만은 예상대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풀이 문제는 최근에 거의 한 문제씩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풀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한동안 좀 잊혀졌던 알고리즘 문제들이 이제 좀 다수 출제가 되는 그러한 특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 범위, 교재 기준으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습 범위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3, 4교시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셨다면 충분히 여러 공부하셨던 토픽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131회 1교시, 지금부터는 이제 1교시부터 이렇게 보실 건데요. 제가 인사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렸네요. 저는 아이리코의 기술사 최우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험 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개인을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400분 동안 앉아서 집중하는 게 쉽지도 않지만 그 고민과 그 간절함으로 쓰셨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몇 가지 실수했던 것들을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과가 나와야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혹은 낙을 했다라고 아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인을 한없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이제 며칠 푹 쉬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빨리 떨쳐버리는 방법은 오늘 이제 기출풀이 들으시면서 본인 쓰신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기대할 포인트, 그렇지 않은 포인트를 빨리 정리해서 떨어버리시고 좀 2, 3일 정도 휴식 가지시고 다시 제자리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형 중하로 지금 난이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대부분 공격적으로 쓰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즉, 3문제, 즉, 한 문제 정도를 아예 고민할 수 있었었고, 13문제 중에서 10문제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회차였습니다. 지난 회차와는 좀 다른 성향을 띠는 회차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문제들을 잘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큰 장점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T 검정 관련해가지고 독립표본 그리고 대응표본 검증을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께서는 큰 장점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NFC 말씀드렸던 것처럼 NFC 같은 경우에도 현황과 엮어서 쓰신 분들은 장점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에도 우리 S사, 뭐 음료사 있잖아요. 그 사례를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이제 그런 위협이 있었었고 실제 피해 사례가 존재를 했었었던 그런 사례를 좀 언급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고득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13문제 중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했냐? 네,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트리얼 BOM을 먼저 선택을 하셨고요. 어제 파츠특 하면서도 이제 얘기했던 문제였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캡슐하고 정보원익도 어제 파츠특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문제이고, 이걸 세 번째로 풀 거고요. 두 번째는 크레덴셜 스토핑 문제를 풀 거다. 현황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접근을 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접근이고요. 네 번째, 퍼포스 개발 방법론과 애잘 개발,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 또 근데 특징하고 장단점 비교해라라고 아주 친절하게 목차까지 줬잖아요. 그러면은 풍부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들 준비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키실 때 그 변수들을 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의 디시전 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확하게 변수 정해주죠. 근데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 자체가 영향도 있는 변수들, 특성들, 피처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빅데이터에 대한 관점에서,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딥러닝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진화로 변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명확하게 적성해 주시면은 더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시전 트리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다. 그리고 RNN, 그리고 CNN, GAN 이런 것들이 다 딥러닝의 알고리즘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 언급하셨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5번째로 풀었을 거고, 오토 스케일링도 업과 스케일링에 대한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반대는 오토 스케일링, 다시요. 자,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에서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토 스케일링, 내부적으로 파드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을 해준다. 그리고 워커노드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은 이제 CSP의 여러 솔루션들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스펙의 인프라들이 늘어나는 거다라는 것도 작성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은 아까 독립표본 T 검증하고 대응표본 T 검증. 아마 이제 아리포에 이제 비겁한 분들은 실제로 많이 풀어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 기반으로만 충분히 쓰셔도 뭐 수식까지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 수식을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복잡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개념적으로만 접근하셔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째로 풀 거고요. 자, 그리고 NFC 8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원 축소도 어마어마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9번째. 그리고 어제 정보 시스템 강약 비용을 잠깐 이야기했었었죠. 10번째로 작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표준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쓸까 말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제쳐두고, 왜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개념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술 요소들에서 최근에 이 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채점관의 답일지, 아니면 실제 엔터프라이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채점관이 답일지, 이게 살짝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표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는 우리 절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필요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배제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읊어봤고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의 확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이렇게 인트로를 쳤네요. 자, 제가 지금부터 주요한 내용들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는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 혹은 프로세스를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략도 밑에 그래서 2단락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3단락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 요소들 기반으로 작성을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3단락에 쓰신 내용을 작성해 놓은 내용을 죄송합니다. 2단락에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NFC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NFC는 개념적으로만 언급을 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강글로 삼성페이 MST 독점하고 있는 페이 결제 시장을 애플페이가 NFC 방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었죠. 그 내용을 한글로 언급을 했고요. 자,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펙 적으셔야 됩니다. 주파수 13.56MHz, 거리 10cm, 속도 424kbps, 변조 방식의 S키. 이건 합숙 가서 얘기했고, 또 이제 뭐 주간 모의고사에도 출제했고, 뭐 어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 스펙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통신 방식이라든지 이런 표준들 있죠? 그런 것들 해주시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과 디플로이먼트 모델. 실은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서비스 모델. 자, 우리가 실제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출시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최적의 과금으로 쓸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이라는 생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만들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서비스 모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와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디플로이먼트 모델은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관리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을 디플로이먼트 모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 애저 서비스 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준이 좀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디플로이먼트 모델은 퍼블릭, 프라이빗, 온프리미스 기반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다음은 데이터 차원 축소예요. 요거 보자마자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좋아. 데이터 차원 축소를 변수 선택과 차원 축소 관점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실제 여러 변수를 몇 개의 변수를 줄이는 차원 축소로 가야 되냐,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다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많이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설은 주성분 기반으로 작성을 했네요. 주성분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차원 축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변수를 요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그럼 기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PCA, LDA, LCA 뭐 등등 다양한 기법, 오토 인코더 이런 것 기법들이 다 차원 축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성분 분석 기법 기반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감리와 PMO. 감리는 뭐예요? 감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현재 수행 중이거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감리라고 하고요. PMO는 뭡니까? 목적은 동일하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PMO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시면은 정답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MO에 대한 이제 관리 영역들이 있잖아요.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것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시고, 관리는 감리 종류들 있죠. 뭐 상주 감리, 3단계 감리, 정기 감리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비교 대상이 될 거고, 어쨌든 관점 자체가 이제 PMO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수행이라는 관점인 거고요. 감리는 이제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언급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머신러닝은 기계에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판단하고, 즉 여기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모델 자체가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예측과 분리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물론 클러스터링도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딥러닝은 특징 추출이 핵심이에요. 특징 추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미지 인식과 음성 처리 이런 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황새 비교해가지고 지도, 비지도 학습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딱 KNN, 서포트 벡터 모션, K-민지, DB스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 딥러닝은 CNN, RNN, LSTM, GRU, GAN 뭐 여러분들 뭐 DQN 이런 것들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만 비교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요. 판단라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진화해서 챗GPT가 뭐 구구절절하네요. 여기서도 멀티모달 AI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머신러닝이 딥러닝으로 한 단계 발전했고요. 이 딥러닝이 뭐 자연 처리 분야에서 챗GPT로 확대되어 있어요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토스케일링입니다. 개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시스템 자원들의 매트릭 값을 모니터링하여 그 값이 동일한 스펙으로 자동으로 확장되거나 오토스케일 다운된다고 하죠. 다운되는 그걸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오토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 아웃, 오토스케일 인이라는 표현도 써요.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작 방식, 핵심은 이건 거죠. 현재 자원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CPU의 인계치와 메모리 사용의 인계치를 딱 주게 되고 그 인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한 스펙의 자원들, 인프라들이 늘어나는 개념이 오토스케일이잖아요. 그걸 개념적으로만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AWS 기반이긴 한데 이제 AWS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EKS라는 서비스를 쓰게 돼요. 그 쿠버네티스 안의 자원들, 즉 파드도 오토스케일 아웃을 하거든요. 그 기능이 HPA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인계치를 최적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버만 오토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오토스케일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있는 즉 파드 단위가 그리고 워커노드 단위가 오토스케일 아웃 돼야 되는 인계치를 최적화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 테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계치 테스트와 함께 병행해가지고 최적화시킨다. 이런 내용들도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표본 T 검증하고 대형표본 T 검증. 이 문제 푸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네요. 네. 자, 독립표본 T 검증은 모집단으로부터 다른 독립된 두 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고요. 두 집단이 서로 종속적인, 즉 전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통계에서 종속이라는 얘기는 전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집단이 서로 종속적인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봐보시면은 A 회사와 B 회사 간의 타이어 수명을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하는 게 독립표본 T 검증. 대형표본 T 검증은 데이터 전후의 몸무게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몸무게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기법이 대형표본 T 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한 거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리고 독립변수는 둘 다 마찬가지죠. 독립변수는 그렇죠. 범주형이고요. 종속변수는 연속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실제 검증하는 과정을 우측에 보니까 기무가설, 대립가설까지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모수 검증에도 독립표본 T 검증과 대형표본 T 검증과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독립표본 T 검증은 맨 휘트니 검증을 샘플로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대형표본 T 검증은 유콕슨이 비모수 검증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은 독립표본 T 검증은 정규성과 독립성과 등분산성입니다. 대형표본 T 검증은 정규성을 확인한다. 이런 단어들 쓰실 수 있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그죠? 다음은 크리덴셜 스토핑입니다. 개념 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웹사이트에 무작위 대입 후 이용자의 정보를 탈취,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 기법입니다. 이 답안에 이거 스타벅스 이런 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S사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스타벅스의 카드 계정 유출에 따른 피해를 이슈화되어가지고 추가 인증 도입, 시스템 이상 접속 로그인 및 공격 패턴 분석 등 대응 방안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보안 나오면은 뭐 써야 돼요? 공격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2달락나에 있는 대응 방안 쓰셔야 됩니다. 멀티팩터 인증, 로그인 시 캡처 기능 구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서 이상 징후 탐지. 그렇죠. 스타벅스에서는 만약 그 이상 징후를 빨리 탐지할 수 있었으면은 그런 피해 사례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입니다. 표준화 뭡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기업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주소라는 필드만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시스템에서는 필드 하나로 관리하고 B라는 시스템에서는 필드 3개로 관리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화시켜 가지고 어때요? 시스템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기준을 통합하는 그걸 우리는 데이터 표준화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별로 산재에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전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우리는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왜? 데이터 중복 문제에서 정보 제공 적시성 강화, 시스템 유지 보수 효율 향상, 전사 데이터 통합 관리, 이게 표준화의 궁극적인 의미인 거거든요. 그럼 이걸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어때요? 의사소통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의사소통 효율이 증대될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로스, 낭비를 제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된 데이터의 관리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할 수가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이런 느낌 비슷하게만 작성을 하셨어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어저께도 이제 캡슐화 정보원리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객체지향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객체지향의 유지보수성 혹은 객체지향의 대표 특징 캡슐화와 정보원리의 개념 이렇게 인도 잡으셔도 좋겠네요. 캡슐화는 메소드 그리고 어트리뷰트 이것들을 한 군데 어떤 기준 하에서 공통적인 특성 하에서 한 틀 안에서 결합되어 객체라는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특성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정보원익은 뭡니까? 캡슐화 정보원익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하나로 모아놓은 걸 캡슐화. 그리고 접근을 권한에 의한 접근을 제어하는 개념이 뭡니까? 정보원익.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저빌리티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었죠. 특정 모듈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은폐하고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공부하실 때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도로 묶어서 한번 표현해주고 정의, 목적, 구현 방법, 예시, 장점, 주의사항 이런 걸로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해줬습니다. 왜냐? 이 두 개 차이를 명확하게 아느냐가 출제자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캡슐화와 정보은닉을 이용한 객체 지향 설계 원칙 해가지고 SRP 그리고 뭐야 이거 다시요. 단일 책임의 원칙, 개방 폐쇄의 원칙, 리스코프 교체 원칙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점수 더 주세요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SBOM, 네, SBOM. 뭐 이번에 아이리포에서도 합숙에도 출제가 됐고 반에서도 그만큼 풀었고 네, 어저께도 봤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접근한 대로면 어때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급의 대응 방안, SBOM의 개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시죠. 다만 그에 대한 근거를 강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구성 요소 등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메타데이터, 저작권 및 라이센스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식 명제서를 우리는 SBOM이라고 합니다.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급자명, 컴포넌트명, 컴포넌트 버전, 고유 식별자, 의존 관계, 데이터 작성자, 타임스탬프들로 SVOM을 각 라이브러리 혹은 소프트웨어 단위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나의 뭐 3단락에 빼셔도 되시고요. 좀 1단락 개념도 2단락, 그리고 구성 요소 2의 나로 작성을 하셔도 되시고, 제가 아마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추진 동향을 2의 나로 뺏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답은 잘 보여주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국내에서도 최근 가기정보통신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SVM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 연방정부도 SVM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일본도 전단 조직 구성해가지고 한다. 이유도 하겠죠. 이런 것들도 동향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보라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교시형 보겠습니다. 2교시형 전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2에서 4교시까지 봤더니 진상이에요. 저희 반 멤버들 보니까 3교시 끝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18명 중에 저희 반에 관리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이 18명이 있었는데 7명만 남았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 시험이 이제 2, 3, 4, 이제 2교시형이 좀 어려운 게 맞고요. 2교시형이 조금 그 3, 4교시보다 나았죠. 근데 3교시, 4교시로 갈수록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아는 토픽이라도 한 단계 더 내려가면서 좀 소설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집에 가신 게 아닐까. 버티신 분들이 승자십니다. 자,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교시 모두 평이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지만은 3, 4교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문제 선정. 자, 그래서 잘 쓰는 문제, 우리 첫 번째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몰잘 이런 형태로 쓰실 수는 있을 정도인데 마지막에 자리 일부는 모를 수 있는, 약간 일부는 모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배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황 관련된 토픽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또 재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드한 토픽들도 현재 토픽과 연계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1회의 2교시 문제. 자, 2교시 문제만 봤었을 때는 AI 빅데이터 2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1문제, 네트워크 1문제, 경영 1문제, 보안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2교시는 중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소켓통신 같은 것들 문제 푸셨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터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AI 빅데이터 관련 문제들도 일부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6문제 중에서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훑어볼까요? ISP, BPR 비교해라. 기업에서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라. 이것도 딱 기준을 가지고 사례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뭐 관계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유형들까지 나오고 효율적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커머넌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다음은 보안 문제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 그리고 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비교를 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켓 통신 관련된 문제가 있었었고 아키텍처 스타일 어저께 디자인 패턴 관련돼서 봤었었죠.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물었었고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은 뭐예요? 아키텍처 스타일은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한 참조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뭐 이제 뭐 레이어드 구조다 뭐 또 뭐 클라이언트 앤 서버 구조다 뭐 피포 구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생구행이라고 해서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자, 그럼 저는 첫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썼을 거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패턴, 세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겁니다. 자, ISP와 BPL의 개념과 수행 절차를 비교하고 기업에서 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필요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ISP하고 BPL은 체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제로 베이스드 아니요?
맞네요. 자, 제로 베이스드 기반으로 저희 기업에 있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과 혁신 관점에서 연계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장점을 필요성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혁신할 포인트를 찾고 그걸 단계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바꾸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 조직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경영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전 계획을 ISP라고 합니다. BPR은 뭐 하는 거예요? 경쟁사를 이기기 혹은 기업의 비전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해서 재설계하겠다는 방법론입니다. 제로 베이스드 기반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수행 절차도 비교하라고 했어요. ISP는 잘 알고 계시죠? 환경 현황, 미래 모형 정립, 아니면 환경 분석, 에지이즈 분석, 투비 분석, 계획 수립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BPR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혹시 절차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지 그럼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혁신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걸 전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답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방안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ISP는 계획이에요. BPR은 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됩니까? 혁신이 필요한 게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으로 그림을 살짝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활용 방안 측면에서는 약간 공통적인 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아까 ISP 기준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하나 만들고 혁신해야 될 것들, 제로 베이스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구축하고 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적응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 관점에서는 당연히 중복 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 뭐합니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혹시 별도로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EDA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EDA에 보시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의 인사이트,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을 EDA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데이터 시각화의 같은 의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간, 순서, 분포도, 관계성, 공간위치, 비교 등을 통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기법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인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요약과 함께 작성을 해줬고요. 데이터 시각화의 원리,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시각화는 이해가 빨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문제점과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아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반드시 들어가 주시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원리는 충분히 작성을 하신 것 같고요. 절차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는 시각화 기법을 선택을 하고 그 시각화를 하고 거기에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반복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정형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각화의 유형과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이렇게 묻는 게 많대요. 요즘에는 트렌드인가 봐요. 아니면 뭐 괴롭히고 싶었나. 이런 문제 딱 보면 일단 풀기 싫잖아요. 그래서 실은 쓰실 수 있는데 뭐 접근부터 안 하시는 그런 경향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시각화의 유형은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작성된 것처럼 구체적인 시각화 기법들까지 작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단락에 작성이 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작성 못 하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최다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작성을 못합니다. 사례까지 넣으셨는데 자, 그리고 바로 효율화 방안 이거 작성을 했습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효율화 방안, 목적 명확화, 정확성 확인, 간결한 디자인, 적절한 시각화 유형 선택, 상호작용 요소 추가, 반복적 개선, 도구 활용, 공유와 인수화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달러 빅데이터 큐레이션 나왔네요. 그렇죠? 데이터 큐레이션은 뭡니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빅데이터 큐레이션이죠. 큐레이션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미래 예측, 니즈 가치 발견, 리스크 경감,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연계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20점입니다. 20점.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그럼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모니터링해야 될, 제어해야 될 영역들을 특성, 품질 특성 지표처럼 정의를 해놓은 게 인공지능 윤리였잖아요. 자, 그걸 거버넌스는 뭐 하는 겁니까? 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 자, 없으면 EDA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관점에서 통제해야 될 건 뭡니까? 데이터와 모델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한다면 모델에 대한 그 개발 과정, 그리고 운영 서비스에 대한 과정이 EDA 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다른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거버넌스 모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적혀있는 내용들처럼 만약에 모른다고 하고 접근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최종가는 분명히 그 내용을, 최종 출제자도 분명히 EDA라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EDA가 아니죠. 모니터링, 그거 뭡니까? 생각이 안 나냐? 모니터링, 뭐지? 세 가지가? 디렉트, EDM이네요. 죄송합니다. 디렉트, 이밸류에이트, 모니터링.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쓰신다면 분명히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 자, 그 주요 내용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성, 기술의 한목적성. 자,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인공지능 윤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져다 쓰시는 겁니다. 자, 다뤄져야 할 주요 내용들 쭉쭉 해가지고 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계해가지고 거버넌스 모델. 이렇게 이제 AI 거버넌스 모델이 프레임워크로 딱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규정, 지침, 뭐 거버넌스 프로세스, 모델 검증, 데이터 품질 검증.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내용은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조직 R&R, 거버넌스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검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면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보안 원리, 핵심 원칙, 적용 분야를 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비교하여 설명하시고 뭐 다 비교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작성은 못했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기존 트러스트 보안의 문제점,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부 접속, 즉 특정 경계 접속하는 루트가 있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뚫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기존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어때요? 자, 모든 접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계되는 영역들도 믿지 않겠다. 각각 영역들 다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까지 1단락에 가볍게 필요성 기반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2단락에서 이제 비교 기반으로 보안 모델의 보안 원리 해가지고 트러스트 보안은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분리 원칙입니다. 보안 감사 원칙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모든 접속 요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오픈 소스뿐만이 아니라 필요 데이터 영역까지 포괄해서 분리 보호를 합니다. 각 자원, 그리고 보안 감사 측면에서 보안 감사 원칙이라고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접속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제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준을 높입니다. 자, 핵심 원칙 연계해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최소 권한, 분리, 보안, 감사, 그 사용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나가면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보안 수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토큰 단문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그렇지 않다.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리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쪽만 맞아도 제가 볼 때는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정 경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로그인 영역, 그리고 뭐 네트워크 영역, 이게 전통적인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었다면 그게 치고 들어와서도 그 안에서도 API 간 혹은 네트워크 연계되는 그 구간 간 다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분야를 또 비교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금융, 네트워크, 모바일, 아이디 접근 관리, 위협 탐지, 원격 작업 보안 비교할 수 있는 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잘 비교하셨네요. 우리 김모 기술사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여전히 얍삽합니다. 그죠? 네. 자, 소켓 통신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주신 개발 쪽에서는 소켓 통신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금 유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소켓 통신,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나 장치 사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표준 통신 방법입니다. 자, 묻는 게 뭐였습니까? 묻는 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1단락부터 개념도 그리고 정의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요약하고 나서 정의를 썼네요. 그리고 소켓 통신 방식의 개념도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거 표현하기가 진짜 막막한데요. 근데 핵심적인 건 있습니다. 그렇죠? 응용 어플리케이션과 그 네트워크 구간 간에 소켓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만 명확하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구간에는 보통 우리는 뭘로 통신을 해요? URL하고 포트로 통신하잖아요. 그것들이 소켓 통신 기반의 HTTP 기반의 소켓 통신 기본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TCP, UDP, 웹소켓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3단락에는 TCP 소켓 및 웹소켓 흐름을 설명을 해라. 어려워, 그죠? 다시 TCP 소켓은 서버 파트, 클라이언트 파트, 샌드 리시브 확인,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 클로즈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자, 웹소켓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핸드쉐이킹 커넥션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 객체 생성을 통해서 그 객체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샌더하고 온메시지 핸들러를 통해서 통신한다. 그리고 서버 특정 상황 혹은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푸시하고 폴링 없이 데이터를 수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던 소켓 통신 방식과 HTTP 통신 방식의 비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양한 프로토콜 소켓 통신 이용할 수 있다. HTTP는 HTTP, HTTPS로 동작을 한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비교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에 대해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은 아키텍처 스타일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이나 컴포넌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분리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은 아키텍처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디자인 패턴은 개발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설계 노하우를 축적하여 재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한 패턴입니다. 개발자 관점이라는 단어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MVP, MVC, MVVM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 이제 아키텍처 스타일은 유형을 저기 우측에 있는 여기 MVC MVC 다시요. MVP, MVVM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요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단어 레파지터리라든지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것도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키텍처 스타일의 기본 원리는 모듈화, 추상화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재사용성을 기본 원리로 한다. 네.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인다. 독립성 측면에서도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대표적인 아키텍처 스타일 세 가지를 레파이터리, MVC,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더 쓰실 수 있으면 더 쓰시는 게 좋죠. 세 가지 물었다고 세 가지 쓰는 것보다
레이어드 구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포 구조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내용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발자 관점에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유형, 생구행,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유형별 대표 디자인 패턴.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또 읊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거. 생성 패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제 뭐라고 이거 FABPS라고 하면서 뭘 봤더라? 이 중에서는 프로타입 패턴 봤었었죠. 자, 그리고 구조 패턴, 어댑터 패턴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위 패턴에는 스테이트하고 스태티지 패턴 봤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셔가지고 언급하셨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9분이에요. 8시 19분인데, 자, 10분만, 즉 30분에 3, 4교시 이어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3, 4교시 한 3, 40분 만에 끝낼 거니까요. 잠깐만 쉬셨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실게요. 네, 일단 뭐, 앞에 있는 분석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문제 기준으로 해서 좀 내용을 볼게요. 여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 많이 준비했던 내용이죠.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ISMS와 ISMS-P 차이점, 그리고 의무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두 번째 풀 거고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것도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 봤었던 내용인 거죠. 네 번째는 통합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거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허브 구축 과정에서 생성된 학습용 데이터셋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과 데이터 생애 주기별 품질 관리 수행 절차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고, 저희가 자체 이제 합숙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주요 학습용 데이터셋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과 데이터 생애 주기별 품질 관리 수행 절차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품질 관리 가이드의 개요를 먼저 작성을 했고요. 주요 활동에서 여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과 특성을 한번 이제 한번 짚어주고 전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 쓸 자신이 없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은 보시면은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구축, 획득 수집, 정제, 가공, 학습, 데이터, 운영, 활용 측면으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충실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데이터 그 전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품질관리 수행 절차라고 해가지고 검사, 대상, 정의, 품질 검사, 실시, 검사 결과, 분석, 개선 수행, 품질 통제로 수행을 한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구조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라. 선형 구조, 그리고 비선형 구조,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한 비교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스트럭처 관점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선택할까 말까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는 알고리즘 측면에서 선형 구조는 자료 뒤에 한 개 자료가 존재하면 순차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스택과 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은. 그리고 비선형 구조는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하는 구조이고요. 트리,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리즘 측면에서 선형과 비선형을 구분하는 구조,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했었을 때 알고리즘 측면 혹은 각각의 처리할 수 있는 복잡도 측면 등으로 작성을 하시면 분명히 시청관도 그 답을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알고리즘 측면으로만 비교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테스트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비점진적 통합 방식과 점진적 통합 방식이죠. 비점진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모듈이 결합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전체 대상으로 하는 방식인 거고요. 점진적은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테스트 개요를 이제 오스라 기술사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 개념 그리고 뭐 특징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비점진적 통합 방식은
모듈 모듈이 미리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테스트하는 거. 점진전역은 모듈 단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테스트하는 방식을 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 통합 방식 중 하향식과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뭐냐? 하향식은 가장 상부의 모듈로 통합해가면서 수행하는 방식. 상향식은 가장 하부의 모듈을 통합해가면서 수행하는 방식. 근데 드라이버와 스톱을 이야기를 했죠. 그럼 드라이버와 스톱은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버는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스톱은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고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안전성 분석. 자, 요거 뒤에는 여러분들 뭐 쓰실 거예요? 네, 스탬프라든지 STPA까지 연계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필요성,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확장, 그리고 자율주행, IoT 맞춤형 결합 분석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안전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쓸 수 있는 게 FTA는 트리, FMEA는 싱각도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딱 언급을 해주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FTA는 뭐야, FMEA는 뭐야, 하접은 뭐야 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이달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특징을 3에 가달나게 비교를 해줬습니다. 나는 아직 이것도 완성본이 아닌데요. 수행 절차라든지 특징 유형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각각별로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달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TPA까지 연계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페이지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보면 카페에 우리 김원석 교수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죠. 자,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의 개요해가지고 자,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 전체적으로 보여줬네요. 그죠? 연속과 불연속 할당에 대해 가지고 불연속 할당의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페이지된 세그멘테이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징은 각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동일한 크기, 정적인 크기로 잘라가지고 페이지 단위로 적재하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동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데이터를 적재하는 형태를 우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를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개념을 설명하고라고 했어요. 이 단락에는 각각의 개념을 도식화시켜가지고 페이징부터 설명을 해줬고 나에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외부 단편화 발생 가능하다. 그리고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가 없다. 세그멘테이션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 가능하다. 라는 이런 강조 포인트. 그럼 자연스럽게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연계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ISMS와 IMSP의 차이점 그리고 ISMS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해 가지고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이렇게 관심 있게 내용들도 보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ISMS와 ISMP를 현재 버전이 이제 ISMSP인 거고 그 안에서 ISMS와 P를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ISMS를 최근에 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ISMS가 ISMP로 ISMS와 PIMS가 합쳐지면서 ISMSP로 통합이 됐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락에 보여주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ISMS,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ISMS,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까지 융합한 ISMSP를 일단락에 살짝 보여주시고 나서 첫 번째 묻는 게 뭐였습니까? ISMS와 ISMSP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진수 항목은 80개다. ISP는 두 개 합쳐지면서 22개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었던 의무 대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ISP와 IDC 그리고 학교,
병원 이전에 한 2년 전쯤에 추가가 됐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ISP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SP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자. IDC는 이거는 규모도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직조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는 다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원은 연간 매출액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자중에 네.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학교가 대상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가 의무 대상자입니다. 자율 신청은 이제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증 항목까지 사달라게 작성해 주는 거 베스트죠. 기억나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멤버들이 3교시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4교시 문제 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로 풀 거고요. 첫 번째는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학습된 것들을 전위 학습 기반에서 재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풀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품질 관리해서 관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품질의 4가지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아키텍처 나오고 DPM 나오고 참조 모델 나오고 거버넌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도 이것도 우리 빅데이터에서 다뤘던 거예요. 기신사효 2 그리고 나머지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었었죠. 그 기준 작성하시면 되고 관리 전략은 만들어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버블, 삽입, 픽. 버블은 가장 큰 값이 뒤로. 삽입 정렬은 어떻게 됩니까? 정렬과 비정렬된 부분이 있고 그걸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정렬하는 방식이고요. 킥 정렬은 각각 분할과 정복을 통해 가지고 피벗을 정하고 커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큰 값, 작은 값을 찾으면은 수합하면서 그 인덱스 값이 바뀔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을 해버리죠. 그 관점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가 전략적 기업 경영도 실은 기업 경영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첫 개념만 제가 읽고 왔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진이 전사적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가치 중심 경영을 전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통합된 분석용 어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 등의 전략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오랜만에 구성 요소를 물었네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뭐라고 했나요? 요거는 조금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실은 이제 전략적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를 여기 있는 이제 SEM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얘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진화적인 버전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해서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축 방안도 여기 있는 내용들도 제가 생각했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쓰신 분들은 방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최종 해설집 나오면 그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거 참 손대기가 참 애매한데, 그죠?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이행 그리고 암호화 적용 방안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분실, 유출 방지, 또 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어때요? 유출되더라도 보호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 24조, 29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이 고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문까지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거 보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상세하다 보니까 아마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보니까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및 책임,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한 사항, 접근 권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학습 프로그램, 물리적 안전 조치 등등이 있습니다. 자, 내부 계획 수립 이행 사례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내부 관리 목차, 보호 교육, 그리고 기준의 적응 유형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라고 해서 암호화 적용 방안 해가지고 고유식별 정보, 비밀 정보, 바이오 정보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에 고유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암호화해야 된다. 내부망에 고유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암호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음 각호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그리고 뭐 등등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벌써 딱 쓰기 싫죠? 네, 그리고 적용 방안 예시까지 작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품질 관리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실은 이건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다시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아키텍처는 이제 전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 데이터 통제, 뭐 등등 관련된 거버넌스 이런 내용들이 다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숙도도 이 고정 통정체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이 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상세하게 뭐 좀 내용이 있나 보네. 여기에도 단계별로 이 고정 통정체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도입, 정형화, 통합화, 정량화, 최적화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성숙도가 별도로 표현된 게 있나 보네요. 성숙도 자체는 이 고정 통정체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DQM3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작성이 되셨으면 충분히 답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도 이것도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 품질, 지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데이터 형태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된 거는 제가 보완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품질 기준 수립, 프로파일링, BR 선정, 그리고 개선 정제, 그러면서 데이터 품질 진단.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항목들, 데이터 거버넌스도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나와가지고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 특징, 기반 기술 및 구현 시 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기억났네요. 저도 이거 손대고 싶었었는데, 이거 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컨디션으로 이거 도저히 나는 못 떠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 및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운스트림 작업에 대해 미세 조정이나 문맥 내 학습과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완성되는 무슨 모델? 네, 기초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PT-3라든지 보트 같은 것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예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징을 자기 지도 학습, 전이학습 기반이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발성, 균일화, 트랜스포머 기반이다.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 트랜스포머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하고 GPT는 그 개념을 이어받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게 기반 기술. 기반 기술은 대량의 학습 데이터, 자기 지도 학습,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 이런 단어들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GPT만 보더라도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작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거 생각만 해도 쓰기 싫을 것 같은데 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사항은 법적 측면에서는 학습 관점에서 웹스크래핑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픈 AI도 지금 웹스크래핑 이슈 때문에 법적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GPT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좋습니다. 모델 예측 책임 관점에서는
행동, 의사결정, 정책이 모델 제작자와 운영자 법적 책임 소지가 가능하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델 출력물 법적 보호 관점, 생성 모델에 의해 생성 콘텐츠 법적 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탄소 영향력, 너무 탄소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요 내용들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업데이트 할게요. 자, 그리고 탄소도 맞는 말이죠.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드는 모델들에서도 제로샷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퓨샷 러닝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학습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환경 측면으로 생각을 접근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더 의미가 있겠죠.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학습량이 적을 거잖아요. 사회적 측면에서의 또 기업 비밀 유출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불평등한 분배, 공정성, 윤리, 인정과 기술, 사회와 기술 공존 이런 내용까지 언급을 했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사적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적 제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4단락에 나와줘야지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필요성 뭐예요? 명확한 대가 산정, 명확한 과업 범위 이런 내용들이 필요성이 될 거고요. 선정 방법은 하상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향식, 상향식, 수학적 이거를 풍부하게 각각별로 설명하셔도 되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단락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단락에는 뭡니까? 규모 산정 방식의 종류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사례를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계해가지고 딱 내려와서 아니면 카테고리 그대로 해가지고 전문가 판단, 델파이 기법, 에러시 기법, 개발 단계별 인원수 기법, 멤버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 산정 방법, 코코모, 펑션 포인트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데이터셋이 주어졌었을 때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기준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하여 재배치하는 기법이다. 다음을 설명해라. 버블, 삽입, 퀵 정렬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정렬 알고리즘의 기호에서 정렬의 안정에 버블, 삽입, 합병이 있고요. 불안정에는 선택 정렬, 힙 정렬, 퀵 정렬이 있다라고 전체 기호 딱 보여주고 나서 개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개념을 터치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묻는 두 번째 2단락에는 버블 정렬의 개념과 사례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핵심은 이건 거죠. 아까 가장 큰 값이 어디로 갑니까? 뒤쪽으로 갈 수 있게 정렬하는 방법을 이제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덤으로 작성을 해주는 이런 단어, 시간 복잡도 같은 거 적어주면 확실히 답안이 있어 보이죠. 사례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3, 4단락 이렇게까지 나눴구나. 저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죄송해요. 2의 버블과 2의 나의 사위 정렬을 쓸 거고요. 그리고 3단락에 퀵 정렬을 작성을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삽입 정렬은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운 레코드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과정인데 다 쓸 수 없습니다. 사례만 가볍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퀵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퀵 정렬은. 3단락에 퀵 정렬을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도 문제만 한번 볼게요. 문제도 분석은 다 해놨는데요.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떤 문제는 몬테카를로 메소드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하죠. 네트워크 에저 서비스가 있네요. 그리고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 아까 차원축소 나왔었는데 연계해서 나왔고요. 전이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퍼 러닝 모델을 학습된 거를 재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쓸 거고요. 아탐, C방, 오늘 제가 어디 정리하면서 아탐, C방이 자주 나오는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응용에 기출이 됐네요. 프로세스 니얼 메모리는 저도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을 못 찾아보고 왔는데요. 핑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지 오늘 조금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oSQL에 캡 이론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 세 가지 캡 이론은
저 어제도 저희가 컨택할 때 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분산 병렬 데이터, 분산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시되는 두 가지 특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을 CAP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도 있죠. CA, AP, CP에 따라서 DBMS의 종류도 선택적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CAP를 각각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3달러이는 파세트 이론. 자, RPA 오랜만에 나왔네요. 최근에 RPA가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서 기업들의 활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기업의 단순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RPA라고 하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하나의 기술 요소가 또 RPA이기도 합니다. 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가 또 여기 나왔네요. 이번에 알고리즘 응용에도 나왔어요. 네. 지능 정보화 기본법도 이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교차 출제가 된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좀 잠잠했던 내용이거든요. 익스피리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이건 저도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CBPR에서 크로스 보더 프라이버시 룰 이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CSRF도 우리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와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시는 뭐 마르코프 특성 이전의 상태 0차, 1차, 2차가 있더라도 이전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마르코프 성질이죠.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의 상태와 상태 간의 전이 확률을 설명을 해라라고 했고 상태 가치 함수하고 액션 가치 함수 이건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내용입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 벨만 최적 방정식 이런 내용도 있네요. 안 풉니다. 자, 프로세스 스레싱 어제 봤었었죠? 스레싱의 정의와 원인과 해결 방안 기출이 됐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의 방법별 개념 및 장단점 기준 출제가 됐네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얘는 이제 진출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용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이유 소프트웨어 디파인 즉 데이터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유동성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 패턴 탐지를 할 때도 머신러닝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썼고 SDN에서 강화학습 적용 방안 이거 이전에 제가 주기동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침넷이라는 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저도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설집 나오면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다음 설명을 해라라고 했고 IT 자원 유형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서비스 개방 여부에 따른 분류 MSP, CSP사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MSP의 역할. 저는 MSP 하면 과금만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CSP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 파트너사들과 연계해가지고 그 MSP사들이 서비스를 구축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는 또 AI 빅데이터네요. 딥러닝 기술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만큼 작은 노이즈를 추가해서 적대적 예제를 활용한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적대적 공격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적대적 훈련 및 겐 방어 기법.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기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또 나왔네요. 비식별 처리의 유형, 비식별 개인정보의 위험 요인 문제 나왔고요. 레이드가 또 나왔습니다. 레이드. 자,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개념과 ACID 나왔고요. 빈출들이 상당히 응용에 많이 출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 사업 추진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절차 그런 내용도 있나 보네요. 출제가 됐고요. 데이터하우스의 주요 기술 대부흡수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이전 기출 문제들을 결합해서 출제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4교시 네, 강화학습은 최적의 행동 정책을 찾아가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가치 기반 강화학습, 룰 기반, 정책 기반 강화학습, 액터 크리틱 강화학습, 정책 경사, 방식 강화학습. 요거는 단어 기반으로만 정리하셔가지고 강화학습은 핵심은 이거잖아요. 리월드, 페널티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가치 기반이냐, 정책이냐, 액터 크리틱 기반이냐, 정책 경사 기반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버레이션 필터링 관련해가지고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컬러버레이티브 필터링 나왔고요. 행렬 분해 기반 협업정 필터링, 요것도 맞아요. 요것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 매트릭스 팩토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한 경험치를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그 최적값을 확률적으로 찾아가는 협업적 필터링. 그게 이제 응용의 주제가 됐네요. 자, 다음은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의 개념과 구조, 지역성, 일관성. 어제 다 얘기했던 건데 응용의 주제가 됐습니다. 자, 메터가 여기에 출제가 됐네요. 메터의 개념, 기존 스마트폰 표준과의 한계점과 메터의 장점,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기업들이 표준을 내도 본인들의 표준을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걸 다 통합해서 IP, 접근성이 가장 좋은 IP 기반으로 전체 스마트폰 장비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택 기억나시죠? 네트워크 스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성능 테스트 수행 시 성능 지표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리스폰스 타임, 대기 시간, 동시 사용자, 활성 사용자. 그럼 성능 테스트 관점에서의 뭡니까? 성능 지표가 응답하고 대기 시간, 동시 사용자, 활성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PS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인 거고요. 얘가 스루풋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당 트랜잭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한 게 성능 테스트의 가장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동시 사용자가 100명이고 응답 시간이 5초 이내이며 대기 시간이 15초인 경우 TPS를 산출하시오. TPS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출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뚜렷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적용 대상, 직접 구매 예외 기준, 직접 구매와 일괄 발주 기준. 이거는 신문 기사에 제가 정리해놨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응용 문제는 출제가 됐어요. 응용 문제도 보니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 보면 관리 기준으로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뭐 높지는 않았지만은 하나하나를 봤을 때 역시 작성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신 개념을 가지고 엮어서 쓰셔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포기하지 않고 연계해서만 쓰셨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용도 빈출 위주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트렌디한 것들이 잘 반영된 회차인 것 같아요. 완전 응용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골고루 출제하면서 응용 도메인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작성한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푹 쉬시고요. 이불킥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거 있죠? 여러분 쓰신 거 복귀하셔가지고 결과를 일단 미리 겸허히 받아들여 놓으세요. 복귀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맞아요. 나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는 합격이라는 걸 받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남은 시간 오늘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학습 계획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계획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30일의 기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